안녕하십니까 여러분. 10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한의학 국제교육 제 10번째 시간은 스테움 폐경의 유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스테움 폐경은 앞에 우리가 인맥과 동맥을 이야기를 했던 기경팔맥이 아니라 이부터 이야기가 되는 것은 십이경맥을 이야기합니다. 올해는 스테움 폐경, 수양명 대장경, 족양명 위경으로 수업이 끝나지만 내년과 후년을 거쳐서 족태음 비경, 수소음 심경, 수태양 소장경, 족태양 방광경, 족소음 신경, 수거름 심포경, 수소양 삼초경, 족소양 담경, 족거름 간경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처음으로 12경맥의 제일 처음으로 스테움 폐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스테움 폐경이라고 하는 명칭이 앞에서 보셨듯이 LU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렁이라고 하는 영문명 중에 폐를 의미하는 렁에서 가져온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폐와 관련이 있는 경맥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 잘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이 스테움 폐경에 존재하는 경혈은 엄지손가락과 흉부 그 사이에 있는 경혈들입니다. 유주는 이 어깨 앞쪽에 있는 경혈부터 시작을 해서 팔의 앞면을 지나서 엄지손가락, 손바닥을 통해서 엄지손가락으로 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스테움 폐경입니다. 경혈이 흉부에서 일부 있고 주로 팔에 그리고 엄지손가락에 있기 때문에 스테움 폐경은 이렇게 체표에 존재하지만 실제로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즉 경혈은 없지만 우리 인체 내부에 흐르고 있는 길이 따로 존재합니다. 우리 몸 안에 폐가 있겠죠. 즉 이 경맥은 경혈로서 폐 위에 경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존재하지는 않지만 폐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폐와 대장은 한의학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스테움 폐경은 폐에 가장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대장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양명 대장경도 폐와 대장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수양명 대장경은 가장 근본적으로 대장의 경맥이지만 스테움 폐경이 폐를 기본으로 해서 대장과 연결되어 있듯이 수양명 대장경은 대장을 기본으로 해서 폐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한다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할 때 대장의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폐와 대장은 생리적으로나 병리적으로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쨌든 스테움 폐경은 폐를 가장 근본적으로 연관하고 있으면서도 대장하고도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경혈의 유주는 폐와 대장이 연결되어 있는 동시에 팔을 통해서 엄지손가락으로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경맥이 유주하고 있고 경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엄지손가락에서 팔에 이 경맥과 관련되어 있는 질환이나 또 통증이 있다면 이 경맥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침이라든지 또는 설사라든지 폐와 대장이 연관되어 있는 질환인 경우에도 이 스테움 폐경 위에 있는 경혈들을 자침해서 기침도 치료할 수도 있고 또 설사와 같이 대장 이상 또는 변비와 같이 대장의 기능 이상 질환도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우리가 감기가 걸렸을 때에 폐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감기가 걸렸다라는 것은 찬바람을 맞아서 폐 기능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엄지손가락 아래쪽에 있는 엄지손가락 바로 밑에 있는
어제라고 하는 혈자리 부위가 통증이 생긴다든지 또는 색깔이 변한다든지 이런 병리적 변화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맥이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의 흐름을 나타내는 구조체이지만 실제 한의학에서는 질병의 병리 반응초로서 또는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침의 자극초로서 사용되고 있음을 이제 강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엄지손가락, 또 손바닥 중에서도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손바닥, 또 손목, 또 이 앞팔, 상완, 그러니까 하완, 상완, 그래서 흉부에 있는 데까지, 흉부의 측면이 있는 데까지 이 경혈들이 존재하면서 폐 기능을 위주로 조정을 하고 대장까지도 관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폐와 대장 기능이 팔에 있는 수태음 폐경에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수태음 폐경에 있는 경혈들을 자극을 해서 폐를 조정하고 또 관련 있는 대장의 기능을 조절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제 원위치혈이라고 하는 것에 좀 우리가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우리가 통증을 중심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는 원위치혈법도 있고 또는 아픈 곳에 직접 자침하는 치료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픈 부위 가까이에서 치료한다라 그래서 근위치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위치혈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원위치혈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통증이 체표면에 있는 경우에는 근위치혈을 하나 원위치혈을 하나 다 접근 가능하지만 이처럼 인체 내부에 있는 폐나 대장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원위치혈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위치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폐에 경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장에 경혈이 바로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체 내부에 있는 폐와 대장의 기능들을 원상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다른 방법이 물론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는 방법입니다. 한약을 복용을 하면 우리가 한약을 복용을 하면서 약물이 위장관을 거치면서 흡수를 해서 전신에 필요한 곳으로 치료가 필요한 곳으로 약의 효능이 도달하겠죠. 이 경우는 우리가 약을 복용해서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체 내부에 있는 장기나 위장관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이라는 것은 이 물리적인 자극을 통해서 경락을 따라서 경맥을 따라서 관련이 있는 장부를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표면에 있는 경혈이 내부에 있는 것을 치료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위치혈이 경락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원위치혈은 각 경맥의 경혈들, 특히 이 손끝과 발끝 쪽에 있는 우리가 주관절과 슬관절 이하에 있는 혈자리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주슬관절 이하에 있는 경혈들을 자극을 해서 인체 내부의 장기를 조정하고자 한다. 이게 사실은 원위치혈의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원위치혈법을 원위치혈에 대한 친구치료 술기를 익히기 위해서는 각 경혈의 유주와 즉 이 경맥이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지와 이 경맥에 있는 경혈들은 어떻게 취혈하는지를 잘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3년 과정을 통해서 이 한약 해외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계되어 있는 임상 연수 프로그램을 이제 이 프로그램 이후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된다면 원위치혈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수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태음 폐경의 주요 경혈에 대해서 취혈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태음 폐경은 수음경이죠. 가슴에서 시작해서 손가락까지 가는 경맥인데요. 네, 음경 중에서도 태음경이다 보니까 안쪽에서 그 엄지 쪽, 요골 쪽으로 지나가는 유주 경로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폐경의 경혈을 취하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태원 폐경의 첫 번째, 중부혈입니다. 중부혈은 폐경의 복모혈이기도 하죠. 폐의 복모혈입니다. 흉부를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폐가 가장 큰데요. 폐가 이렇게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폐의 중심, 폐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아래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위쪽에 있습니다. 폐의 위치가 흉부에서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데 역삼각형이 아니고 정삼각형. 그러니까 위쪽이 좁고 밑에가 넓어지는 이런 타입의 삼각형 모양을 폐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지고대로 이등분을 할 경우에 아래쪽 부분이 위쪽 부분보다 더 많습니다. 하지만 폐의 복모혈, 중부혈은 아래쪽에 있지 않고 위쪽에 있어요. 이게 기능적인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중부혈의 위치는 쇄골 밑으로 1, 2늑간, 그러니까 1번 갈비뼈와 2번 갈비뼈 사이 높이에서 인맥으로부터 양옆으로 6촌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흉부 전면에서 취혈의 기준이 되는 선이 인맥 양옆으로 4촌 떨어져 있는 조경명 위경, 유중을 지나가는 조경명 위경선이 흉부 전면에서 취혈의 기준선이 되는데요. 수태음 폐경의 경우에는 인맥으로부터 양옆으로 6촌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경명 위경의 이 4촌의 거리에서 이 반틈, 이 중간의 2촌 정도를 위경에서 더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인맥에서부터 양옆으로 6촌의 거리에서 뭘 찾냐면 1번과 2번 늑골을 찾는데, 자 여러분, 1번 갈비뼈가 인맥에서부터 위경까지 가기도 전에 벌써 끝나버립니다. 너무 조그매요. 그래서 인맥 양방 6촌에서는 거의 어깨 관절 가까이까지 가는데요. 여기에는 1번 갈비뼈가 여기까지 오기 않기 때문에 안 만져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중부혈을 찾기 전에 중부혈 위에 있는 두 번째 운문혈을 먼저 찾은 다음에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중부혈을 찾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문혈을 어떻게 찾느냐 하면 운문혈 마찬가지로 인맥에서부터 같은 폐경에 속한 경혈이다 보니까 양옆으로 6촌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운문혈의 위치는 중부에서 하나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중부가 1, 2늑간이면 운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쇄골과 1늑골 사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쇄골을 따라서 쇄골의 아래쪽 라인, 쇄골 하연을 따라서 바깥쪽으로 어깨 쪽으로 쭉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깨가 나오면서 어깨 근처에 가면 우리가 오해돌기라고 하는 그 코라코이드 프로세스가 나오면서 딱 걸려요. 더 이상 여기를 쇄골 아래쪽 라인을 따라서 누르면서 가다 보면 이 돌기가 나오면서 딱 걸리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뼈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 코라코이드 프로세스가 나오면서 딱 걸리는 지점, 여기가 운문혈이고요. 운문혈에서 아래쪽으로 1.5촌, 또 어떤 책에서는 1.6촌 이렇게 다양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촌수에 연연하지 마세요. 중부혈의 위치는 운문혈 아래쪽인데 얼만큼 내려갑니까? 그 얼만큼 내려가냐 하면 여기가 보면 여러분 흉부 전면을 덮고 있는 대흉근이라고 하는 인체에서 아주 큰 근육이 있는데 대흉근의 주행 방향이 외상부에서 내 쪽으로 이 방향으로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운문혈이 이 대흉근이 진행하는 이 근섬유 다발의 위쪽이고요. 중부혈은 요 묶음의 아래쪽이 됩니다. 그래서 요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를 따라서 뼈 아래쪽 라인을 느끼면서 운문에서부터 중부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근육 다발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운문에서부터 아래쪽으로 1.5촌 또는 1.6촌, 갈비뼈 하나의 두께를 1.6촌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깊이, 그 높이만큼 1.5촌, 1.6촌 거리만큼 운문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이게 직하방이 아닙니다. 외하방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운문혈하고 중부혈은 인맥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똑같냐? 똑같지 않겠죠. 중부는 조금 더 밑으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바깥으로 더 나가니까. 네. 가장 정확한 취혈 방법은 뼈의 아래쪽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를 만나면서 뼈 하연을 따라서 운문혈부터 외하방 쪽으로 이 대흉근의 근섬유 다발을 느끼면서 외하방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랬을 때 이 묶음의 아래쪽 여기가 중부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부혈과 운문혈에서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자침 방향이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렇죠. 폐를 찌르지 않기 위해서. 여기가 이게 다 폐입니다. 거의 뭐 쇄골 위까지 폐가 올라옵니다. 요 쇄골 위에 있는 여기 우리가 승모근이라고 하는 근육 여기에서 수직으로 1cm만 들어가면 폐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흉부 특히 위쪽에서 자침을 할 때 자침 방향을 주의하지 않으면 간혹 경혈학 실습을 하다가 폐를 찌르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침 방향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를 찌르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될까요? 그렇죠. 외상방으로 위쪽 바깥쪽 외상방향 이 방향으로 자침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침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중부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부혈을 자침했습니다. 폐를 찌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외상방으로 자침을 하다 보면 수태원 폐경 유지 방향에 따라서 볼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일반적인 자침 방식입니다. 이번에는 수태원 폐경의 5번째 경혈인 척택입니다. 네, 척택은 팔꿈치 관절에 있는 경혈인데요. 팔꿈치 주름에서 수태원 폐경의 유주도선과 교차되는 교차점이 척택혈이 됩니다. 척택혈의 위치는 먼저 팔꿈치 주름을 찾고요. 우리가 팔꿈치도 인체에서 아주 많이 수시로 접히는 관절이기 때문에 주름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팔꿈치 주름에서 무엇을 찾느냐 하면 이 팔 안쪽, 위팔의 안쪽에 있는 상완 이두근, 우리가 보통 뽀빠이 알통이라고 말하는 이두박근, 이 상완 이두근 근육을 찾아서 이 관절과 관절 사이에는 근육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 근육이 발달되다가 관절 쪽으로 가까이 오면 근육이 힘줄로 바뀝니다. 머슬이 텐던으로 바뀝니다. 그랬을 때 이 팔꿈치 관절상에서 이 상완 이두근 힘줄에 새끼손가락 쪽이 아니고 엄지손가락 쪽, 척측이 아니고 요측 끝단을 찾습니다. 그러면 이 상완 이두근의 건에 힘줄의 요측 끝단, 팔꿈치 주름에서 그 교차점이 척택혈이 됩니다. 그러면 척택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척택혈을 취혈했습니다. 이번에는 수태원 폐경의 8번째 경혈인 공최혈입니다. 공최는 수태원 폐경의 극혈이죠. 자, 일반적으로 극혈은 다른 경혈들에 비해서 기혈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구멍이 크다는 뜻이죠. 구멍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락날락하는 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혈을 찾을 때 이렇게 손으로 압진을 하다 보면 환자가 어떻게 느낍니까? 더 아파요. 많은 기가 몰려있기 때문에 어디가 정확한 혈인지 여긴가 막 찾다 보면 꾹꾹꾹 누르면 환자가 아파합니다. 극혈들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공채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폐하고 그 다음에 폐와 관련이 있는 이 표리가 되는 대장이 있죠. 폐와 대장과 관련된 통증성 질환.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기침을 할 때마다 가슴에 통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대변과 관련된 통증이 있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폐, 대장에 관련된 통증성 질환이 있을 때 공채를 써야 할 증상이 있을 때 그런 환자들은 더더군다나 공채를 눌렀을 경우에 유별나게 더 압통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치질이죠. 네, 여러분 중에 혹시 치질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치질, 치루, 치핵 같은 그 항문 질환 있죠. 항문의 대장의 말단, 항문 쪽에 통증성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지금 한번 곡택을 저와 함께 따라서 눌러보세요. 아마 아플 겁니다. 그러면 공채를 투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채는 팔꿈치에서 손목 쪽으로 5촌 떨어져 있는 혈인데요. 방금 팔꿈치 주름상에서 이 상완 이두근의 힘줄의 엄지 쪽, 이 요측단에 해당하는 척측을 취혈했고요. 그 다음에 손목에 보면 손목 관절에서 수태현 폐경의 경혈이 태연혈이 있습니다. 이 태연혈은 어떻게 찾냐 하면 요골동맥, 우리가 보통 한의원에 가서 맥진을 하다 보면 손목을 내밀면요, 그죠? 손목을 내밀면은 한의사가 어떻게 합니까? 내 손목에 있는 동맥을 자기 손가락으로 짚어요. 그러면서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 것 같은데 뭐라고 쭉 얘기를 합니다. 손목 관절상에서 이 요골동맥이 지나가는 자리를 짚어서 이 관절선과 동맥이 교차하는 그 관절상에 있는 동맥이 박동하는 지점, 거기가 태연혈입니다. 그러면 척택과 태연을 이은 선상에서 이것이 바로 뭡니까? 수태연 폐경이 지나가는 길이죠. 자, 폐경이 지나가는 길을 우리 원전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은 요골뼈에 척측단을 지나간다. 상골하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라인 상에서 팔꿈치 관절과 손목 관절 사이를 우리가 골도를 몇 촌으로 하느냐 하면 12촌으로 합니다. 12촌이요. 그러면 공채혈은 팔꿈치로부터 손목 쪽으로 5촌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팔꿈치와 손목 상에서 중간 지점이 6촌이니까 거기서 1촌 올라가면 되겠죠. 그러면 거기가 공채입니다. 그러면 이 요골뼈의 척측 라인에서 중간에서 1촌 올라가 가지고 자, 여기가 공채. 네, 여기가 공채네요. 공채를 찾은 다음에 이상하게 왜 이렇게 많이 아프지? 뭐겠습니까? 나 항문 쪽에 문제 있는 사람이라요. 그죠? 자, 그러면 공채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채를 취혈했습니다. 이번에는 수태현 폐경의 7번째 열결혈입니다. 열결은 수태현 폐경의 락혈이죠. 폐경의 락맥이 갈라져서 반대편에 표리가 되는 수양명 대장경 쪽으로 락맥이 진행을 하는데 락맥이 본선에서 갈라지는 분기점에 있는 혈이 락혈입니다. 네, 열결은 우리가 팔맥 교회혈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요. 어디에 씁니까? 호흡기 질환에 쓰죠. 네, 수태현 폐경이니까 당연히 호흡기와 관련이 있겠죠. 네, 열결혈은 락혈인데요. 이 락혈이 보면 본선에서 갈라져 가지고 반대편 상대방 경맥 쪽으로 본선에서 치우쳐서 이동해서 즉 본선으로부터 이탈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락혈들이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락맥이 갈라져서 상대방 쪽으로 다른 경맥 쪽으로 간다 하는 뜻과 관련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혈이 열결입니다.
그래서 열결혈이 수태음 폐경의 낙혈인데 어디 있어요? 수양명 대장경 선상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열결을 취혈해 보겠습니다. 자, 손목 선상에서 손목과 팔꿈치 사이를 우리가 12촌으로 골조를 했을 때 열결혈은 손목으로부터 팔꿈치 쪽으로 1.5촌 떨어져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 1.5촌이라고 하는 촌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뭘 따지냐 하면 제가 금방 열결혈은 수태음 폐경인데 수양명 대장경선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수양명 대장경은 스너프 박스, 엄지를 위로 치켜들었을 때 두 개의 튀어나오는 건, 요 힘줄 사이에 손목 관절상에 있는데, 자, 여기에 있는 혈이 양계혈이죠. 양계에서부터 시작해서 팔꿈치의 바깥쪽 곡지혈까지 요 팔의 능선을 타고 가는 것이 대장경입니다. 수태음 폐경은 원래는 팔 안쪽을 지나가야 되는데 열결혈은 대장경 선상에 있습니다. 요 대장경 선에서 1.5촌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1.5촌의 거리가 실제로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대장경 선상에 여기 보시면 요골뼈가 튀어나와 있어요. 이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요 팔 바깥쪽에 보면 팔 바깥쪽에 대장경 선상에 요골뼈가 이렇게 볼록 솟아나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요골 경상돌기, 스틸로이드 프로세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요 꼭대기, 튀어나와 있는 돌기의 꼭대기에서 손목 쪽이 아니고 반대쪽, 팔꿈치 쪽으로 가다가 이 돌기가 푹 꺼지면 그 함몰처가 바로 열결입니다. 자, 걸핏하면은 목이 잘 붓고 목소리가 잠기고 항상 목이 안 좋으신 분들, 저같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좀 많겠죠. 이런 분들 보면 그냥 나는 늘상 목이 안 좋아. 이런 사람들은 열결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아프네. 이런 사람들이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계속 눌러주세요. 목이 시원해집니다. 자, 대장경선에서 요골 경상돌기 뒤쪽에 함몰처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열결혈이네요. 자, 여기 팔에 이게 능선 위에 있는데 여기 침이 들어갈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열결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결혈을 취혈했습니다. 이번에는 수태음 폐경의 8번째 경혈, 경거입니다. 네, 경거는 수태음 폐경의 경금혈이죠. 네, 금의 금입니다. 네, 경거혈은 수태음 폐경이 진행을 하면서 손목 근처까지 가까이 온 경혈인데요. 네, 경거의 위치는 수태음 폐경 본선 위에 있고요. 네, 척택과 퇴연을 연결한 선, 수태음 폐경 노선상에서 경거의 위치는 요골 경상돌기의 최고 꼭지점, 가장 높이 볼록 솟아나온 점, 이 최고 꼭지점에서 손목과 수평하게 수태음 폐경 쪽으로 이동을 하면 자, 뭐가 나오냐면 요골 동맥이 지나가게 됩니다. 요골 동맥. 경상돌기 돌기 최고점에서 손목과 평행하게 이동을 하다가 동맥이 나오면서 박동이 느껴지는 지점, 거기가 경거입니다. 그러면 경혈이 동맥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동맥을 찔러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고요. 경거처럼 동맥 박동 위에 혈이 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혈은 원래 용도가 치료용이 아니고 진단용이다 이런 뜻입니다. 뭘 진단합니까? 이 사람 폐의 상태를 진단하는 거죠. 이 사람 폐 기능이 튼튼하다. 아니면 지금 폐가 비실비실하거나 이런 것을 진단할 때 우리가 이 경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수혈 중에 경금혈인데 그럼 맨날 진단만 하고 치료는 안 하나요? 치료도 할 수 있죠. 그러면 혈이 동맥 위에 있는데 그러면 자침을 어떻게 할까요? 네, 동맥을 피해서 동맥에 바짝 붙여서 자침을 합니다. 그런데 경거혈을 보면 피부에 수직으로 눌러보세요. 조금만 누르면 바로 뼈가 느껴집니다. 그 말은 뭡니까? 직자했을 경우에 침이 긴 침이면 쓰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눕혀서 횡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거의 자침법입니다. 그러면 횡자를 한다는 얘기는 보를 하거나 또는 살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렇죠? 손목 쪽으로 하면은 보가 될 것이고요. 팔꿈치 쪽으로 하면 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거혈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거혈을 자침을 할 때 피부에 평행하게 피부 밑으로 이제 눕혀서 횡자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환자가 손목을 이렇게 안쪽으로 구부리면 우리가 자침하기가 불편해지겠죠. 보를 할 경우에는 침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딱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경거혈을 치열을 할 때, 자침을 할 때는 환자로 하여금 손목을 바깥쪽으로 제껴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또는 여기 베개를 받치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주면 치열이 용이해집니다. 경거혈을 자침했습니다. 이번에는 수태원 폐경의 9번째 태연혈입니다. 태연혈은 손목 관절상에 있는 혈인데요. 따라서 피부에서 수직으로 직자를 하게 되면 관절 안으로 침을 넣을 수 있고요. 또는 경거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경맥의 진행 방향 또는 거꾸로 역방향으로 살을 하는 경우에 피부에 평행하게 횡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연은 8회혈 중에서 맥회에 해당하죠. 네, 그래서 경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촌관척, 맥진을 할 때 맥진을 하는 위치에 해당합니다. 수태연 폐경의 원혈이죠. 자, 그러면 태연혈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목 관절이 있는데요. 자, 손목 관절을 어떻게 아냐면 만져서 알 수도 있고요. 또는 주름이 있습니다. 팔꿈치와 마찬가지로 손목도 인체에서 아주 수시로 여러 번 자주 많이 접히는 관절이기 때문에 주름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름을 가지고 여기가 관절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주름이 만약에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주름이 가장 진한 부분이 거기가 더 많이 접힌다는 얘기죠. 주름이 옅으면 거기는 그렇게 많이 접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한 주름이 똑같은 게 있다. 그럴 때는 손가락 쪽에 있는 주름이 더 관절에 가까울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주름상에 손가락을 대고 압진을 하면서 뭘 합니까? 환자의 손목을 움직여 보면 여기가 관절이구나. 여기 관절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손목 주름상에서 관절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나서 손목 관절상에서 뭘 찾습니까? 요골동맥, 동맥 박동을 찾는 거죠. 그랬을 때 손목 관절상에서 동맥이 박동하는 박동처, 거기가 태연혈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경혈이 동맥 위에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된 용도가 치료용이라기보다는 진단용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자침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네, 동맥을 피해서 동맥에 바짝 붙여가지고 자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태연혈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연혈을 치열했습니다. 이번에는 수태연 폐경의 10번째 어제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제혈은 이제 손목을 지나서 손가락으로 올라왔는데요. 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물고기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어복입니다. 물고기의 배. 네, 물고기의 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엄지손가락, 수태연 폐경이 손목을 지나서 엄지손가락으로 올라왔을 때 이 엄지손가락 뼈에 붙어 있는 이 근육, 우리가 단무지 신근이라고 부르는데 이 근육이 두툼하게 볼록 솟아온 것이 마치 뭐와 같습니까? 물고기의 배와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물고기 중에서 이렇게 배가 볼록 나왔어요. 이 물고기 뭘까요? 그렇죠. 보고겠죠. 네, 보고 배가 이렇게 좀 볼록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물고기의 가장자리다. 이 말은 물고기 배의 가장자리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물고기의 배처럼 볼록 튀어나온 이 근육의 가장자리 이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엄지손가락에 뼈에 붙어 있는 근육과 이 엄지손가락의 이 뼈, 손바닥 뼈, 1번 중수골, 이 뼈와 근육 사이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제혈의 위치는 엄지손가락에서 중수골 뼈와 뼈에 붙어 있는 근육 사이에 있는데요. 이 뼈의 중간 지점, 요 뼈의 중간 지점에서 뼈와 근육 사이로 침을 넣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중수골 뼈가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겉에서 피부 표면에서 뼈와 근육 사이가 여기로구나 해서 여기서 진입할 경우에 눌러보면 뼈와 근육 사이가 그대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뼈에 둥글게 생긴 모습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침 방향이 뼈와 근육 사이에서 그대로 수직으로 들어가면 뼈에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침 방향을 근육 쪽으로 꺾어가지고 자침을 하거나 또는 한 손으로 침을 잡고 있을 때 다른 한 손으로 뭘 합니까? 적배격제, 이 뼈와 근육 사이를 근육 쪽으로 당겨옵니다. 그 상태에서 침을 놓아서 어떻게 합니까? 뼈와 근육 사이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자침을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어제혈을 자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혈을 자침했습니다. 이번에는 수태연 폐경의 종지혈, 소상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상혈은 폐경의 종지혈이죠. 손가락 끝에 있습니다. 엄지손가락 끝에서 손톱의 아래쪽 끝을 지나는 수평선 그리고 손톱의 요골측, 요측의 가장자리를 지나는 수직선 그래서 수평선과 수직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소상혈이 되겠습니다. 정혈이죠. 정혈이니까 비교적 급성에 쓰고요. 유침을 그렇게 오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소상과 같은 이런 정혈들을 치열할 때 또 우리가 뭘 참고할 수 있냐면 뼈와 근육 사이 우리가 어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태연 폐경이 진행하면서 뼈와 근육 사이를 타고 가는데요. 이 소상혈도 마찬가지로 뼈와 근육 사이에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렇게
뼈를 느끼면서 뼈와 근육 사이에 소상혈을 놓는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상혈을 수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상혈을 취혈했습니다. 지금까지 수태음 폐경의 주요 경혈의 취혈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